강남 상가를 준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10년 동안 공짜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가는 아들 하나 낳은 처형에게 넘어갔고 처형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직접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10년간 모아둔 증거를 모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던 지옥에서 벗어나 저만의 인생을 되찾은 통쾌한 복수의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아내 혜진이를 만나 결혼할 때만 해도 장인어른이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신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학벌도 변변치 않은 제가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게 과분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첫 만남부터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현장을 제대로 아는 사위가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의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보시며 자주 말씀하셨어요. 혜진이와 제 미래를 위해 강남 한복판의 상가 한 동을 이미 사두셨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게 다 우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믿었고 우리 가족의 밝은 내일을 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부부는 재벌가 아들이라 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첫째 딸 서연 씨는 명문대 건축학과를 나와 건축사 자격증까지 가진 엘리트였죠. 집안 모임 때마다 장인어른은 큰사위와 서연 씨 부부를 하염없이 자랑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이야기, 큰사위 집안의 사업 규모, 그런 이야기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반면 저에게는 현장에서 뛰는 게 체질에 맞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둥, 현장 감각이 남다르게 뛰어나다는 둥, 듣기 좋게 포장하셨지만 결국 육체 노동이나 하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벌도 좋지 않았고 장인어른 회사 덕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 때마다 큰사위는 골프나 치러 가고 서연 씨 부부는 사무실에서 설계 감리만 하는 동안 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흙먼지 날리는 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어요. 장인어른의 회사는 점점 커졌고 저희 업무량도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자재 검수를 하러 현장에 나갔고 평일 저녁에는 장인어른 댁에 들러 온갖 집 수리를 도맡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제가 고쳤고 화장실 타일이 깨지면 제가 교체했습니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에도 전화가 왔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만 샌다고 해도 제가 달려갔죠. 장모님 칠순잔치 때는 행사장 설치부터 철거까지 혼자서 전부 다 맡았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 댁 정원 손질과 나무 가지치기까지 제 몫이 됐어요. 아내는 아버지가 나중에 강남 상가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참자며 저를 계속 달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땀 흘려 지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완공될 때마다 정작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항상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상여금도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는 분위기만 흘렀죠. 문제는 서연 씨였습니다. 처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그 사람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깔봤어요.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 씨는 아버지께 새로 맡은 대형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면 검토와 설계는 본인이 하고 현장 관리는 당연히 저한테 맡기면 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죠. 마치 제가 서연 씨의 부하 직원이거나 심부름꾼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서연 씨의 말에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날에는 서연 씨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나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건축 시장 흐름이 어떤지 1시간 넘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현장 안전관리나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시더군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저를 가르치려 드는 꼴이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상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임신 소식을 온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것도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이라고 했죠. 장인어른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듯 미친 듯이 기뻐하셨어요. 외손자가 아니라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며 온 집안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딸만 둘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서연 씨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연 씨 부부를 위해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셨고 아기 방을 꾸미는데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어요. 심지어 서연 씨가 다니던 작은 건축사무소를 확장하는 데도 몇억 원씩 투자를 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떼약볕 아래 현장을 뛰어다녔죠. 서연 씨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원래 맡았던 일까지 전부 제가 떠안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연이가 몸조리를 잘해야 하니 민수가 좀 더 수고를 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남 상가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장인어른의 생신날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신상을 차리려고 다른 누구보다 일찍 장인어른 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재에서 장인어른과 서연 씨 부부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대화를 엿듣게 됐죠. 장인어른이 강남 상가 건물을 서연 씨 부부에게 전부 증여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사무소 확장 자금으로 쓰라는 말씀과 함께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밤낮 없이 일하며 꿈꿔왔던 바로 그 상가가 고작 아들 하나 낳았다는 이유로 서연 씨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모든 참음이, 수없이 삼켰던 모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장인어른이 그동안 제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편하게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신 잔치는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장인어른을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서연 씨는 교묘하게 상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사무소 확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며 곧 강남 한복판에 새 사무실을 낼 거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큰 사위는 축하한다며 힘차게 박수를 쳤고 장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아내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허탈한지,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식사가 끝난 후 서연 씨가 제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소 확장하면 현장 관리자로 정식으로 고용해 줄 수 있다며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더 주겠다는 말을 건넸어요. 제가 10년 동안 공짜로 일하며 꿈꿨던 재산의 주인이 저를 월급쟁이 직원으로 쓰겠다고 제안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게 제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모아둔 자료들을 전부 꺼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회사 현장에서 일한 시간, 장인어른 댁수리 내역, 각종 심부름과 자빌의 상세한 기록까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 일지, 야간 작업 기록, 제가 직접 구매한 자재비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보관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현장에 납품하는 건축 자재를 몰래 싸구려 불량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현장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재 검수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뒀는데 그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철근 규격을 속이고 시멘트 등급을 낮추고 심지어 안전기준을 무시한 불법 시공까지 서슴지 않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은 온 가족이 모이는 대규모 자리를 성대하게 마련하셨어요. 서연 씨의 아들이 태어난 첫 명절이라 더욱더 화려하게 준비하셨죠. 저는 그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3곳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했고 장인어른의 불법 건축자재 바꿔치기와 안전기준 무시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USB 3개에 나눠 담았고 1개는 변호사에게, 1개는 제 금고에, 1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추석 당일, 저는 평소처럼 장인어른 댁에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 사상을 차리고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묵묵히 도맡았죠. 가족들은 제가 오늘도 똑같이 순하게 행동할 거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준비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지난 9년 8개월 동안의 상세한 기록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읊어나갔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현장에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한 총 시간은 정확히 4,850시간이었어요. 주말과 휴일에 불려 나간 횟수는 296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댁 수리와 각종 심부름으로 소비한 시간은 1,470시간이었죠. 이 모든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면 기본 임금과 연장 수당, 휴일 수당을 전부 합쳐 총 3억 2천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제가 직접 구매했던 자재비와 경조사비, 각종 비용까지 더하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요동쳤고 서연 씨는 말도 안 된다며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천천히 꺼내 보여드렸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영수증, 모든 게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불법 건축자재 바꿔치기와 안전기준 위반 증거를 공개한 거예요. A급 철근으로 견적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C급 철근을 사용한 현장이 무려 23곳이었습니다. 고강도 시멘트 대신 저급 시멘트를 쓴 곳은 17곳이었죠. 심지어 안전 난간 설치를 생략하고 소방 설비 기준을 무시한 현장도 수두룩했어요. 제가 현장 관리자로서 양심에 찔려 몰래 찍어둔 사진들과 자재 납품 서류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자칫하면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장인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이 증거들을 국토교통부와 검찰에 고발하면 회사는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거라고요. 지금까지 지은 건물들 전부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할 거고 보상 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 거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업계에서 영원히 못 살게 하겠다는 둥, 소문을 퍼뜨려 일거리를 절대 못 구하게 만들겠다는 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하지만 제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 상태라고 말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 씨는 울면서 제발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며 매달렸고 큰 사위는 합의를 보자며 중재를 시도했어요. 저는 합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지급 임금 4억 원 전액 지급. 둘째, 불법 건축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양심의 가책에 대한 위자료 16억 원 지급. 셋째, 아내 혜진이와의 원만한 이혼 합의 총 20억 원을 2주 이내에 지급하면 고발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럴 돈이 어디 있냐며 발악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한테 증여하신 강남 상가를 팔면 충분히 나온다고요. 아내 혜진이는 제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를 이용만 하고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었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합의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증여했던 강남 상가를 다시 회수해 급히 매각했죠. 서연 씨의 건축사무소 확장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서연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족 모임에 아예 나오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장인어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끊겼고 기존 건물주들이 안전 진단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급격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큰 사위도 이런 집안과 엮이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큰딸과 별거에 들어갔다더군요. 장인어른이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과 체면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것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합의금 20억 원을 받은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땅을 구입해서 제 손으로 직접 집을 지었어요. 현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며 배운 모든 기술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집을 짓는 내내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집이 완성된 후에는 작은 건축 자재 유통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밑에서 겪었던 불법 자재 유통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정직하게 A급 자재만 취급하고 현장 경험을 살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단골 건설사들이 늘어났고 회사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주말에는 취미로 목공예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딸아이들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훨씬 더 밝아졌다고 말해줬어요. 2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장인어른을 마주쳤습니다. 시내 대학병원 앞에서였는데 정말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어요. 등이 심하게 굽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장인어른은 저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면목이 없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제게 저질렀던 일들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들어도 과거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용서는 하겠다고요. 다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고는 쓸쓸하게 돌아서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존경했던 분이었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던
그 지옥 같은 시절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저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